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론이에요. 조직이론. 시험에 잘 나오겠죠, 당연히. 사회복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설립한다 그랬죠. 사회복지 행정은 조직을 통해서 수행되어집니다. 조직이론 한번 보면 조직이론의 전개, 고전이론이 있어요. 고전이론은 이제 과학적 관리이론이라는 것이 1923년에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에서 맨 처음 주장이 되어졌습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 그래서 표준화 분업, 성과에 따른 임금 뭐 이런 것들 이제 테일러가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관리 이론. 우리 굴릭 공부하셨죠? 앞에서 포스트 코르베, 그죠? 그 이제 행정관리 이론에서 굴릭과 어윅이라고 하는 학자에서 제시된 얘기인데, 이제 그거 그다음에 관료제 이론,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고전 이론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 그 다음에 굴릭의 행정 관리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입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이 과학적 관리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릭의 이론 가운데서 이제 포스트 코르베 공부했으니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관료제 이론, 이 두 가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벌써 끝났다는 얘기예요. 포스트 코르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엘튼 메이오라고 하는 학자가 1933년 주장했는데, 메이오의 인간관계 이론, 그 다음에 XY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인간관계 이론이고 Z 이론도 있어요. 이것도 다 공부할 거고요. 통합이론이라고 해서 구조주의 이론하고 체계 이론을 공부할 거고, 구조주의 이론, 체계 이론 공부할 거고, 자, 조직 환경 이론이라고 해서 구조 상황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제도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조직군 생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대 경영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목표 관리 이론, TQM,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전력적 관리 이론, 학습 조직 이론, 애드호크러시, 그다음에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조직의 과업을 어떻게 잘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 체계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찝으면서 공부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본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개방체계와 관료제 이론이란 위에서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 빼놓고, 학자들의 이름 빼놓고서 설명 나와 있는 거는 이론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보세요. 개별적인 이론들을 공부한 다음에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방체계 이론과 폐쇄체계 이론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앞에서 우리 하센펠트 공부하셨죠? 하센펠트.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강조했던 학자가 하센펠트인데, 대표적인 사회복지 행정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복지 행정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의 종류를 이 개방체계적 관점과, 그러니까 조직 이론의 종류를 개방체계적 관점과 폐쇄체계적 관점으로 나눠서 분류를 했어요. 자,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이론은 환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크게 폐쇄체계적 관점과 개방체계적 관점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조직을 폐쇄체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엄격한 조직의 경계 속에서 내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활동 등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개방체계적 관점은 조직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네트워킹하는 등의 역할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고전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은 대표적인 폐쇄체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상황이론, 제도이론, 조직환경이론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방체계적 관점으로 본다. 최근에는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성과 복잡성이 확대되면서 전달체계 통합과 책임성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폐쇄체계 관점에 대한 행정관리는 명확한 한계를 갖게 된다. 즉, 개방체계적 관점이 맞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조직은 존재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 그 얘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직을 통해서 좋은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효과적 또는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태여서 이 관리자 또는 시설장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요. 뭐냐면은 조직은 첫 번째가 생산성. 생산성 어디에요? 생산성. 한 사람 혼자서 일을 할 때랑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일을 할 때는 혼자서 일을 할 때 10개 인형을 만든다고 하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0개 인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25개 일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기업 집단으로 갈수록, 즉 조직의 구성원들이 많고 조직 구조가 복잡 다양할수록, 그렇죠, 더 높은 매출액, 즉 더 많은 생산성을 이뤄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규모를 점점점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조직들을 인수해 갖고 덩치를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조직의 생산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은 생산, 즉 더 많은 생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즉 생산성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해되죠? 생산성, 더 많은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효율성. 조금 투입해갖고 더 많은 부가가치,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생산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좋지 못한 조직은 결국 환경 내에서 도태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차원을 넘어선 생존 개념입니다. 좀 더 광의적 의미에서의 생존 개념인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 안에 어떻게 적응하는 거야. 환경이 있으면은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채워나가요. 그래서 조직이 도태되지 않고 환경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조직은 두 가지, 이 생산성과 생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산성과 생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생산성, 생존,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폐쇄 체계 이론과 개방 체계 이론이 구분이 되어져요. 자, 폐쇄 체계 이론은요. 폐쇄 체계 이론은 자, 환경에서의 적응, 그걸 통해서 생존한다,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조직 내부적. 자, 다시 어떻게, 조직 내부가, 즉 환경, 조직 바깥에 있는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조직 내적인 요소의 변화, 조직 내적인 부분의 변화만을 가지고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둬요. 즉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 어떤 시도가 있으면은 그걸 기화로 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바로 이 폐쇄 체계적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반면에 개방 체계적 관점은 뭐냐면은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 이 개방 체계적 관점은 뭘 주장하냐면은 조직 내에서의 변화,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걸 통해서 생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즉 살아남기 위한 방법,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뭘 강조합니까? 생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방 체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이라는 게 환경에 열려져 있다는 거죠. 환경 변수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되죠? 다시 한번. 폐쇄 체계적 관점은 뭐라고? 조직 내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고, 개방 체계적 관점은 생산성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는 게 중요해. 살아남으려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야 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야 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폐쇄 체계는 환경 변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변화를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우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뿐이지 환경 변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환경이 자신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적 환경이. 자, 여러분 두 가지 정리가 되셨죠? 생산성, 생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폐쇄 체계적 관점, 폐쇄 체계적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앞에서 공부하셨던 고전 이론, 즉, 자, 바로 뭐죠?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굴리계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이 바로 이 고전적 이론, 그것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게 왜 폐쇄체계적 관점인지. 얘네들이 폐쇄체계적 관점이고, 나머지 모든 이론들 있죠? 예, 그것들이 전부 뭐다? 예, 개방체계적 관점 하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다.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폐쇄체계적 관점 이론인 것은, 다음 중 개방체계적 관점 이론인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폐쇄체계적 관점 이론인 고전 이론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관료제 이론하고 과학적 관리 이론 공부할 거예요. 관료제 그림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져 있죠. 피라미드 구조. 맨 위에 사장님 계시고 밑에 부사장님 계시고,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 조직으로 따진다면 이제 시설장님 계시고, 밑에 이제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사회복지 조직으로 따지면 이사장님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관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각 부의 부장이나 팀장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관료제 이론이에요. 보면 막스 베버, 자, 이름이 뭐라고요? 막스 베버입니다.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연구했어요. 자, 관료제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계층적 구조를 지닌 합법적, 합리적 권위의 지배가 제도화진 조직 형태. 자, 이 베버는 뭐 한 사람이냐면요, 사회학자인데 권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권위, 또는 이제 권력이라고도 하죠. 권력, 권위, 이게 뭐죠,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의사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현시키는 힘.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한테 명을 했어요. 그럼 그 명을 따라서 상대방이 따라가 주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상대방을 복종하게 만드는 힘, 그걸 권위라고 얘기했어요. 자, 베버는요, 이 권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권위를 총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베버의 권위 유형이 3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전통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Traditional Authority 또는 Power라고 하는데, 전통적 권위, 이걸 우리가 계승된 권위라고도 해요. Successive Authority. 예.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지. 왕이 지 아들한테 왕권을 건네줘요. 아들은 사실 자격이 검증된 사람도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 아들도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야. 우리 옛날 봉건 사회 때, 그렇죠? 왕정 국가 때 이런 권위 형태가 보여지죠. 그렇죠?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아들도 귀족이고, 아버지가 노비니까 자식도 노비가 돼버려. 이걸 바로 전통적 권위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나쁜 권위예요, 베버 입장에서 보면. 자, 두 번째 권위가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여지는 권위인데, 이게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외인이 안 따르면 큰일 날 것 같아.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잘못될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너 이거 해라. 이것이 신의 계시야. 신이 너한테 이거 시킨 거야. 안 하면 이상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들 보시죠. 그걸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리스마적 권위. 자, 이것도 뭐 별로 바람직한 권위가 아니에요. 자, 베버는요, 어떤 권위를 강조했냐면 합법적 권위. 자, 능력 등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배되어진 권위예요. 베버는 관료제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 합법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즉,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배분되어진 권위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체야말로
바람직한 조직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합리적, 합법적, 합리적 권위의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다. 자, 합법적이에요. 뭐냐면 여기 사장님이 보이고 밑에 부서장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은 법에 의해서 사업주의 대표자라고 이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회사 설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설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시설장이 맨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있으셔야 되고, 경력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 이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임명도 받으셔야 돼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권위가 부여된 겁니다. 갑자기 계승된 거, 즉 전통적 권위도 아니고 카리스마 때문에 그 자리 차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성은, 자, 이런 관료제는, 자, 금전적인 요인만이 조직 구성원 등을 동기화시킨다고 가정해요. 자, 금전적 요인, 즉 보상, 월급 주고 돈 많이 줘야만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규정하는 성문화된 규칙이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성문화된 규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문화된 문서화되어져 있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사장님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서화돼 있어요. 그 근로계약서라는 데 문서화돼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보면은 뭐 일주일에 며칠 출근을 하고 사장이 시키는 업무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고 시설장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분업을 또 강조하죠. 분업 강조했다는 거. 공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권위적인 위계구조. 자, 밑줄 긋습니다. 권위적인 위계구조. 위계구조라는 것은 바로 이 피라미드 형태를 통해서 보여지죠. 자, 뭐냐면은 권위가 배분이 되어지는데 위에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사장님 한 분밖에 없어.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사람의 숫자도,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구조죠.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이 사람 숫자는. 그런데 권위 배분은 거꾸로야. 즉 위에 사람이 권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밑에는 권위가 거의 없는 구조죠. 그래서 보면 명확하고 고도로 된 전문화된 분업을 강조하고 공적 지위에 기반을 둔 권위적인 위계구조, 즉 위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높낮이, 영어로 hierarchy라고 하죠. 그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 간 비인간적인 인간관계 발생한다. 뭐라고? 구성원 간에 비인간적인 인간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 간 사적 감정이 배제되고, 사적 감정, 나 너 좋아해,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런 감정은 배제되고 완전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인간은 기계처럼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자, 실적, 기술, 지식에 의한 신분 보장과 관리자의 충원. 자,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에 준하는 급여와 소득의 차별화. 즉, 너 일 열심히 잘하고 그만큼 재능이 있니? 그럼 더 많은 월급을 줄게. 그렇지 못하니? 그럼 너는 더 많은 월급 못 준다. 너는 월급 깎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관료제는요. 이해됩니까? 자, 순기능, 역기능 볼게요. 관료제 순기능은요, 권위적인 위계 구조로 인해서 엄격한 지시 이행과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밑에 사람들은 네 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반면에 의사소통을 저해시킵니다. 밑에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상실해요. 위에 사람들한테.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만 하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저해되고. 자, 성문화된 규칙. 이것 때문에 지속성과 통일성, 즉 조직이 계속해서 해당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통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경직성과 목표 전체 비효과성, 우리 공부할 겁니다. 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구성원 간 사적 감정이 배제되는 바람에 합리성은 확보되지만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비인간화 현상도 발생하고, 자, 고도로 전문화된 분업 때문에 전문성은 강화되지만 직무에 대해서 권태, 뭐죠? 똑같은 일, 분업이라는 게 해당 직무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분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권태가 일어나요. 난 계속 이 일만 해야 돼. 난 사람이냐 로봇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급여와 소득을 차별화시키니까 유인체계, 순기능은 유인체계가 뭐죠? 능력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 조직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끌어당기는데, 반면에 자, 연공과 업적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연공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회사의, 그러니까 조직에 머문 시간이고, 업적이라는 것은 이뤄낸 성과예요. 즉 뭐냐면은 연공은, 즉 회사에 머문 시간, 즉 회사에서 월급 받아먹는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데 업적은 없는 겁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눈칫밥만 먹겠죠. 자, 순기능, 역기능 보셨죠? 자, 관료제의 병리기능, 역기능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관료제는 생산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직 체계입니다. 조직을 고도로 위계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관료제적 사고예요. 자, 보면 자, 역기능, 동조과잉과 목표 수단의 전치. 자, 대치 또는 전치라고 하는데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돼서 그 수단이 어떻게 돼? 목표가 돼버립니다. 자, 동조과잉이라는 게 사장님을 너무 지나치게 쫓아다니는 거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너무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됐어요. 이 대통령제가 대표적인 관료제적 조직 체계죠. 그렇죠.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장관들 갖고 계시고, 차관들이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말단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관료제적 조직 체계,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인데, 밑에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그리고 장관들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관료제는 그게 안 돼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동조과잉 현상 벌어져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동조만 하는 겁니다. 네, 이러고서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와 수단이 뒤죽박죽 섞여버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돼서 그 자체가 목표화되는 현상이 바로 동조과잉 현상이고, 자, 크리민 현상도 벌어집니다. 자, 크리민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서비스 조직들이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해서 보다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선발하고 비협조적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 해요. 무슨 소리냐면, 크리밍이라는 게 이게 크림이에요. 크림 뭐죠? 자, 케이크 이렇게 있어요. 케이크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본 거야. 이거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은 케이크에 크림이 있죠. 여기 빵이 있어. 빵은 맛이 없고 이 바깥에 붙어있는 크림은 달달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크림만 핥아먹고 빵은 버려버리는 거야. 크림만 핥아먹고 빵은 버려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서비스 조직들이,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이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을 해갖고 자신한테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는 선별해요. 즉 뽑아내고, 즉 크림으로 맛있는 클라이언트들, 자신들한테 유리한 클라이언트는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버린다?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다 갖다 버려버려. 니네 안 쓸래? 니네하고 얘기 안 할래?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관료제는 이런 문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크리밍 현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선발하고 비협조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는 배척해버리는 거, 갖다 버리는 현상을 크리밍이라고 했다. 정의됐죠? 자,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법문 용례라고 하죠. 법문 용례. 이건 뭐냐? 이걸 형식주의 또는 서면주의, 문서주의라고 하는데, 관료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 규칙에 의거해서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하며 모든 처리와 권리, 의무, 책임의 존재 및 한계는 그 서면을 증거로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는 문서라는 형식에만 의존해요. 뭔 소리냐? 이 레드테이프라는 게 과거 영국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문서를 종이다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걸 빨간색 테이프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갖다 줘야만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공문서적 효력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빨간 테이프 감지 않으면, 즉 레드 테이프를 감아주지 않으면은 공문서적 효력을 발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로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 그 테이프 붙이는 게 도대체 뭔데? 이해되나요? 안 붙여도 분명히 문서로서의 효력은 갖고 있는데 안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의 수발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건 공문서 아니야. 접수 아니야. 접수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레드테이프, 지나친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적 발전의 저해, 조직 내 대인관계 지나친 몰 인정성은
냉담과 무관심, 불안의식 등으로 나타나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상실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자, 무사한 일주의.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 조언,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상관으로부터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사한 일주의죠. 무사한 일주의. 그냥 되면 되고, 그러니까 상관이 어차피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난 하면 되는 거고, 되든 안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난 신경 안 써, 이런 거고요. 전문화로 인한 무능, 자, 이걸 훈련된 무능이라고도 하는데, 관리자는 고도의 전문가를 요청하게 되면 이러한 전문가는 극히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타 분야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뒤통수하게 잘하는데 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이해 신축성이 적어져서 관료제의 관리자로서 부적합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관료제에서 정확한 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과, 이런 식으로 여러 팀들을 구성을 했어요. 부서를 나눴는데, 인사과의 관리자는 인사 업무만 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만 빠삭해요. 빠삭. 좋은 용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인사과의 관리자랑,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과에 있는 관리자랑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고 서로 업무를 조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제 외적 가치 추구라고 해서 관료제 구성원은 인간이므로 신분보장, 권력과 지위 등을 필요로 하게 되며, 자, 이러한 관료제 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의 법규, 계획 등을 왜곡하고 파벌 조성, 아첨, 출세 제일주의 등의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사람을 자꾸 로봇화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로봇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관료제의 이 목적에 어긋나는 현상을 내부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첨을 하고, 출세 제일주의로 나서고. 자, 행정 독소나 관료제는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권력성, 과도제성 등으로 인해서, 자, 고질적인 독성 관료주의를 가져와서 민주행정에 역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관료제 자체가 그렇죠. 대통령 혼자 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갖느냐에 따라서 민주화가 됐다 안 됐다가 막 난리 요동을 치죠.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이 민주화된 의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난리를 치고, 또 이번 대통령은 또 지금 어쩐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형식입니다. 독선화가 이루어지고, 매너리즘, 변동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매너리즘 뭐예요?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해요.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수성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관료제의 자기 보존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귀속주의에 대한 입각한 자생집단. 대규모 조직체에는 언제나 자생집단이 생기게 마련인데 실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출신학교, 출신지역과 같은 귀속적인 기준에 입각한 데다 대인관계 및 인사가 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정실인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속주의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느 학교 출신들 쓰자. 그렇죠? 어느 동네 사람들로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귀속주의 입각한 자생집단들이 많이 발생해갖고 무슨 기업은 전부 다 호남 사람들로만 채용을 해요. 또 무슨 기업은 전부 영남 사람들만 취업을 시켜요. 어느 회사를 갔더니 전부 서울대생들만 이사 출신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자, 할거주의. 관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부처, 국가만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타국가 부처에 대한 배려 없이 결과적으로 조정, 협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할거주의. 다 조직이 쪼개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부서만 살면 돼. 다른 부서는 죽어도 괜찮은 거야. 자,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고 권력구조에 이원하고 갈등, 권위주의 행태 조장, 무리한 세력 병장, 관료를 무능한 승진제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용어들을 한번 훑어보시라는 거고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구태서 안 외우셔도 용어들을 잘 훑어보시고,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관료제가 뭔지에 대한 의미만 명확히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은, 자, 테일러가 창시했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과학적 관리론이 먼저인데, 일단 봅시다. 조직에서 개개인이 수행하는 과업의 형태와 소요 시간을 표준화해서, 다시 과학과 그 다음에 뭘요?
소요 시간을 표준화합니다. 즉 과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표준화시켜서 자, 적정 일 작업량을 산출하고 그걸 다시 분업을 통해서 개인별 과업 부여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테일러는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특징은 명확한 목표 수립과 이에 대해서 달성을 강조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자, 밑줄 긋습니다. 동작에 초점을 둬요. 우리가 테일러가 쓴 논문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예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자, 테일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단위 시간당 생산성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자, 이런 거지. 인형 공장에서 직공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인형을 3개를 만들더라고요. 야, 이거를 분업화 시켜보자. 그랬더니 생산성이 늘어났어요. 고도로 분업화 시켜서 야, 인형 공장에서 한 사람은 인형 몸체에다가 솜 넣는 일을 계속 시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기다 눈깔 박는 일을 계속 시켜. 한 사람은 그걸 꿰매는 일을 시켜. 이렇게 봤더니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분업이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하나 파악했고, 자, 두 번째는 뭐를 파악했느냐면은 인센티브. 자, 테일러 이론의 가장 핵심 바가 인센티브예요. 자, 보상 체제예요. 자, 단위 시간당 3개를 만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너 시간당 3개 만드는데 너 시간당 3개 만든 거 외에 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즉 시간당 4개를 만들면 하나 남죠. 3개가 기준이니까 그 하나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 인센티브입니다. 즉 성과급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성과급. 그걸 주겠다 그랬더니 이건 뭐 1시간에 3개 만들던 사람이 5개, 6개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분업,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의 그 성과급 제도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폐쇄 체계적 관점이죠. 외부 환경 전혀 필요 없이 내부적인 변화, 분업과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 명확한 목표 수립과 이에 대한 달성 강조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동작에 초점을 뒀습니다. 고도의 분업화를 통해서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 강조했고 권한과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권한과 책임은 관리자한테만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지? 관료제 이론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준 거죠. 이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관리자는 과업에 의한 최선의 방법을 발견해서 함적 체계를 집행해야 되고, 직원의 과학적 선발과 훈련, 과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서 업무를 가장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경제적 유인 제공, 그래서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관리자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고, 임금은 과업 달성 필요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되어야 된다. 이게 성과급이죠. 이게 성과급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높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죠. 자, 비판. 사회복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우리가 하센펠트가 얘기한 거 공부하셨습니다. 명확한 목표 수립이 어렵고 권한과 책임을 관리자한테만 부여함으로써 지나친 엘리트주의를 양성시킬 수가 있고요. 경제적 유인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라.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인간관계 이론, 매우 중요한데 인간관계 이론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시죠? 예. 자, 우리 할만하십니다. 행정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수업에만 충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